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아름답다. 내용 좋고 태도 좋고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반응이 왔습니까? 지난주 더 라이브 출연 이후에? 네, 반응이 왔습니다. 건설사한테 연락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좋은 말 했다고. 역시 김광석이네. 하반기 부동산 오른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막 연락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난주 저는 토론에 연락이 안 안 왔죠? 네. 저는 연락이 안 아니, 그 집값 떨어진다고 주장하면 네. 인기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가요? 이번 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반기 아파트 미분양 문제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먼저 잽부터 한번 네네네.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미분양 사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가한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달라요? 좋아, 입장이 정반대. 너무 신기해. 항상 다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미분양 사태가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20년, 21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네. 이때 집값이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죠. 쭉 올라가네요. 이때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희 경우에는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7만 5천 호를 찍고 네. 7만 2천 호, 7만 1천 호를 찍었는데 네. 저는 한두 달 전부터 이게 해소되는 경로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등락은 반복하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7만 호가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만 호대로 내려갈 것이다. 6만 예를 들어 7, 8천 호. 네. 요 정도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갈 것이고. 네, 그 흐름대로 가요. 근거. 자, 이 지표는 정확히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발표된 지표입니다. 매월 발표되는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 값은 여러분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지금 집값과 1년 후의 집값이 뭐가 더 높을까? 그럼 1년 후 집값이 높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면 100을 상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다가 네. 이제 그래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데 네. 100이 기준선입니다. 네. 100을 밑돌면 어쨌든 지금보단 떨어질 떨어질 거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예, 근데 저는 이 값이 100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 값이 발표됐는데 100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집값보다 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늘 궁금한 게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큽니다. 부분이? 예. 왜냐하면 이 매수세, 수요를 보려면요. 수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예요. 네네네. 구매 여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의사도 있어야 의사도 되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건 0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매 여력과 의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주된 지표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세가 반등하기 때문에 네.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알겠습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반등할 수 네, 있다. 지금 근거를 듣는 표정이 잡혔는데 상당히 짜증이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아니 교수님 그 근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일단 최근에 미분양이 왜 감소하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최근에 미분양이 아까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이상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현황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의 분양률을 체크하는 건데 네. 그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미분양 세대수가 줄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때는 사실 로또 청약이고 무조건 묻지마 청약이었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데 미분양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해서요. 아,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 세대수를 이거 10대 건설사들인데요. 지난해 5만 5천 호 분양하다가 올해 1만 6천 호로 이렇게 분양을 감소시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또 속을 뻔했어요.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의 절대수가 감소하죠. 감소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희가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분양이 증가해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분양률은 떨어졌는데 모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급증하죠. 절대수가 증가하죠. 예. 또 하나 잘 보세요. 건설 회사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걸 먼저 분양하겠어요? 좋은 거. 그쵸. 좋은 거 먼저 하겠죠. 좋죠. 좋은 상품. 내가 10개 네. 중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먼저 좋은 거 하겠죠. 네. 남아있는 건 쭉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실 분양가도 높고 위치도 안 좋은 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부동산 PF가 만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분양되는데 초기 분양률이 떨어졌으니까 전국적으로 미분양 세대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그 전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CSI 지수. 예. 남의 거 자료 쓰는 건 이거 약간 결례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저 지표를 잘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 상승과 저 CSI 추이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인과관계를 떠나서 그냥 상관관계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또 집값이 떨어지면 저건 또 떨어질 거예요. 보세요. 일치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거를 지표로 사용하는 건 전 약간 의문시가 좀 된다는 거죠. 교수님, 예. 저 속을 뻔했어요.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얘기 안 들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분양률을 줄여서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한 가지 오류, 죄송합니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사이드만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도 그조차도 건설사한테 한번 물어보면 앞으로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늘릴까요? 건설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의사결정할까요? 아니에요. 시장 오히려 상황을 고려하겠죠. 시장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면밀히 고려해서 분양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였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분양률을 앞으로도 줄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설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을 계속 연기할 수가 없어요. 땅은 사놨고, 그렇죠. 그리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건설사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교수님도 인정하시지만 사실은 업황을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건설사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분양 잘 되고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건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이미 선수들은 안다는 거죠.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분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박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해하세요. 죄송합니다. 토론 진행자인데. 죄송합니다.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가는 지금 오늘 떨어진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내일 오르면 또 입장이 바뀌십니다. 예리한데요. 주가는 매일 올랐다 떨어졌다는데 아마도 예. 아마도 저희 생각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내일 미분양 주택 건수는 오늘 최종치 7만 1,000호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매수세도 곧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네, 공급뿐만 아니라 매수세도. 네. 그런데 이런 미분양 주택 통계가 또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역시 건설사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입장이 또 바뀌는 걸 거예요. 잠시만요. 결정적으로 엮이는 게 청약이잖아요. 사흘 전이었죠. 서울 흑석동 모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분 한 채, 무순위 한 채 이렇게 두 채 청약을 받았는데요. 이 두 채에 무려 93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83만 대 1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몰린 건지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청약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했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 뉴스는 이광수 선수 주장에 반하는 뉴스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청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83만 대 1. 아니, 이유가 있죠. 이거는 왜요?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변보다 이거 당첨만 되면 5, 6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 분양가는
한참 전 분양가를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저희는 지금 전국 미분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봐서 향후로 미분양이 감소하고 청약시장이 엄청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코끼리 다리 보고 코끼리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렇게 예측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그널이죠. 이거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의외로 이 시장은 심리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특히 여기저기서 청약 받았다, 청약 네. 당첨률이 이렇게나 됐다? 네. 라는 얘기를 불안해. 들으면 불안한 저 불안해요. 걔 5억 벌었대. 뭐 특히 이러네요. 무주택자 네. 여러분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그럼 나도 뭔가 청약을 받아야 되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계속 하락한다 아니면 반등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이 순간 이런 환경,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변곡점이에요.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세 하락장에는 이런 논의를 아예 안 해요. 또 대세 상승장에 이런 논의를 또 안 합니다. 근데 그 변곡, 하락장이다가 반등장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에 이런 하락인가 아니면 반등인가 이걸 또 여론을 붙이는 이런 토론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자체가 변곡점에 해당돼요. 이런 변곡점 상황에 이런 어디 청약하면은 청약률이 얼마나 됐네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나만 미싱되는 거 아니야.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안감. 예, fear of missing out. 예. 나만 이런 집값이 도태되는 반등하는 거 것에 아니야? 나만 열애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그게 매수세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관 같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동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감히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한동안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면 해소되는 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청약 통장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분양가를 보고 분양가가 확실히 주변 집값보다 낮으면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앞으로 나올 분양들은 주변 집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요?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잘 보시면 분양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싼 거에 몰리고 가격이 비싼 거는 미분양이 납니다. 또 하나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심리가 중요하죠. 근데 심리는 추세적인 변화, 즉 긴 흐름의 변화를 못 일으켜요. 아까 포머를 얘기하셨는데 포머 때문에 영끌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는 일시적인 영향이고 심리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만 봐서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 네.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계속 빠지지 않아요. 빠지다가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 오죠. 만약 이걸 변곡점이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전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그 긴 흐름을 사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교수님, 제가 하나만 네. 워낙 제가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해 주세요. 이 미분양이 많으니까 네. 건설사들 네. 또는 뭐 이 부동산 업자 관련자들이 바보 같은 나한테 네. 팔아 넘기려고 네. 야 이거 오른다 막 이렇게 불지피지 않을까? 네. 오늘 계약 안 하면 이거 날아간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예. 집값이 오를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집값이 내릴 때만 그렇게 합니까?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그런 건설사들의 분양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반등하는 노력합니다. 이런 국면에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납득이 가십니까? 예, 항상 해오셨다. 항상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네네. 건설사들의 분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네네네. 하고 노력하는 거. 네네. 시청률이 떨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률이 높을 때도 더 노력하는 거고 낮을 때는 또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꼭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언의 네, 말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바로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예. 양도세 완화 문제입니다. 양도세와 집값, 이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집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렇죠. 양도세. 네. 예. 집을 팔았을 때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네.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관관계는 어쨌든 양도세라는 것은 부담이잖아요. 집을 거래하는 데 따른 부담. 네. 사고 파는 것에 따른 부담. 네. 사고 파는 것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들은 좋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고 파는 행위가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금리가 너무 높으면 대출금리, 대출하는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처럼 양도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하겠죠. 네. 반대인 거야.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대출받아서 살 만한 의지가 생기죠. 마찬가지 양도세가 완화돼 버리면 네.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거주 의무도 없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매매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광수 대표? 이 정책 효과는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규제 정책이 엄청 나왔잖아요. 집값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못 잡았죠. 못 잡았죠. 네, 못 잡았죠. 예. 사실은 정책의 효과가 이 투자화된 시장에서 굉장히 한계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또 다른 걸 기대하게 될 겁니다. 또 취득세를 얘기할 거고 뭐 양도세 더 인하해주고 계속 이런 기대 효과가 일어나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냐면 오히려 거래만 못 일으키는. 나중에 사지. 더 깎아 줄 텐데 취득세 낮춰줄 건데 왜 지금 살 필요 있어? 이런 어떤 피드백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단정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 마치 집값이 오를 때 규제책도 안 먹힌 것처럼 집값이 빠질 때도 이런 완화책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항상 타임 레그라고 그래서 정책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바로 양도세 완화된다고 집값 막 폭등하겠네 이런 기대는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 완화해주면 더 완화해주겠지 해서 너무 반응하지 좋습니다.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대 효과,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되겠다라는 기대는 반대로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르겠다라는 기대 아닙니까?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도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죠.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지면 완화되면 많아질수록. 오르는 요인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오를 것이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맞다면 네. 오히려 그것은 매수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A와 B를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형 전과 성형 후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보통 성형 전 사진과 성형 후 사진을 보면요. 우리 성형외과에서 걸어놓은 사진들 보면 네. 성형한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요소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성형 전에는 화장도 안 했어요. 조명도 안 좋아요. 옷도 잠옷 입고 있어요. 표정도 찌푸리고 근데 있어요. 성형 후의 모습은 성형한 후에는 조명도 있고 화장도 있고 옷도 정장 차려. 무슨 얘기냐? 네. 이게 성형형의 효과니까. 성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효과가 맞물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집값은 더 올랐다고 더 올랐을 생각했어요. 것이다. 그 왜냐 말씀이구나. A와 B를 비교하면 안 되고 네, 네. A와 A 다시 A 다시 네. A 다시 B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짧게. 제 반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양도세를 낮춰주면 어떤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냐면 또 양도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봤잖아요. 과거에 양도세를 올렸을 때 왜 사람들이 집을 샀냐면 나중에 이것처럼 낮춰줄 거니까. 근데 그게 실현됐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이 사실 집값을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가 되면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맞아요, 한국에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